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는 저도 다른 자영업자들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리도 별로 자신이 없고 베이킹이나 그런 것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음식 장사는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안목이 높거나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옷이나 신발, 소품, 이런 가게도 제가 하기는 어려운 거였죠. 다만 제가 자신 있는 건 맛있는 과일을 고를 줄 안다는 거였습니다. 과일을 보면 이게 맛있구나 아니구나를 살짝 본능처럼 안다고나 할까요? 뭔가 초능력처럼 그 과일을 보면 맛이 그려지곤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신기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천방지축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슬그머니 불러서 어떤 과일을 살까 물어보시고 제가 골라준 과일을 들고 가셨으니까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기만 한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그저 과일 고르는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희망도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이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과일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무엇도 칭찬 못 받았던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것이 과일 고르는 거였고 은근히 과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골라서 먹던 과일은 사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봄이면 딸기, 여름이면 수박과 참외, 머루포도나 거봉, 복숭아, 자두 정도이고 가을이면 사과, 배, 겨울이면 귤이 전부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과일 종류가 정말 많이 늘어버린 겁니다. 가끔 손님들이 와서 뭔가 찾을 때 그게 뭐예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생기고 제가 잘 아는 과일 중에서도 종류가 나뉘면서 품종이 다양하더니 이건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좌절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가게는 점점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 제가 잘 아는 과일만 가져오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과일이 먹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면 정말 시골 전빵처럼 사과배, 수막, 참외 이런 평범한 것들만 있으니까 더 이상 저희 집을 찾지 않더라고요. 결국 과일 가게도 점점 쇠락하게 되었죠. 파는 게 즐거워야 자꾸 도매시장에 나가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채워 넣을 텐데 도통 그게 즐겁지가 않으니 있는 과일도 상태가 좋지 않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월세까지 못 낼 지경으로 상황은 악화되었죠.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시기까지 오자 정말 모든 이욕이 바닥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일을 다 모으니까 딱 2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헐값에 팔고 판돈으로 받아나가서 생을 마감할까 말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멍하게 밖을 보고 있는데 제 눈앞으로 아주 초라한 남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옷은 누덕누덕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했죠. 그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 때까지는 말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 과일 중에 하나 뭐 고른 거 버리실 거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를 접으려던 참이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이 와서 공짜로 뭘 달라고 하는 건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깊게 쉬고 가만히 그 사람을 봤는데 뭐랄까 순간 제 짜증이 훅 들어갈 만큼 그 눈이 공허하고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정신줄을 놓고 대충 험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뭐가 많이 힘들고 괴로운 걸 겪고 어느 정도 다 자신의 손에서 놓은 듯한 그런 사람의 눈이랄까요? 문득 그 사람을 보자 일찍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연배도 아니고 오히려 저와 더 엇비슷한 나이의 사람이었음에도 그 고단한 모습에서 아버지가 겹쳐지더라고요. 저희 아빠 가슴에 큰 한을 품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린 시절 제가 칭찬에 목말랐던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뭘 해도 기뻐하지 않았던 아버지, 칭찬에 인색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보며 파한대소 기뻐하셨던 건 제가 맛있는 과일을 골라드렸을 때뿐이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가수원집 손녀딸이네. 돌아가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아주 좋아하셨을 거야. 물론 그 끝에는 늘 씁쓸하게 이어지는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네 오빠가 있었다면, 그놈이 있었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제 칭찬 끝에만 붙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의 모든 말에 다 붙는 말이었지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좋은 물건이 생겨도, 괜찮은 기회가 와도 아버지는 내 오빠가 있었으면 이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반대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제가 뭔가 잘못해서 힘들어하거나 하다못해 당신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좌절에 빠졌을 때도 아버지는 내 오빠가 있었으면 이라고 하셨죠. 나중에는 그 네 오빠가 있었으면 이라는 말이 상처도 아픔도 되지 않는 일상 용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말은 아버지의 입버릇 같은 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의 오빠가 저 4살 때 실종이 되었거든요. 당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던 행상 같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데리고 갔다는 말도 있고 크고 멋진 세단에 훅 실려서 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다 카더라 하는 막연한 말만 있었던 건 아무도 제대로 된 상황을 보지 못해서였습니다. 오빠는 그냥 놀러 나갔을 뿐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때 동네에서 오빠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오빠가 어디로 뛰어간 뒷모습 혹은 누군가랑 얘기하던 모습 단편적인 것만 봤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오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첫 아들을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실종으로 잃고 나서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빠가 사라지고 3달 만에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아빠의 모든 인생은 암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잘하건 사실 아빠는 별로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만약 제가 과일이 아니라 과자를 잘 찾아 먹어도 그냥 늘 오빠가 있었으면 이라는 말만 하셨을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딱히 제가 외롭다 슬프다 말도 못하고 그저 어떡하든 아빠 눈에 한 번이라도 들고 싶은 어리광만 꾹꾹 쌓은 채 자랐던 겁니다. 이후로도 오빠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단서라도 있어야 찾지 단서조차 없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나중에 더 세월이 지나면서는 사실 나한테는 오빠가 없었는데 그냥 오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아득한 일이 되었지요. 어쨌거나 평생 그렇게 오빠에 대한 그리움만 계속 얘기하던 아버지도
제가 과일 가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천지간에 저 혼자 남고 그 누구한테도 의지하거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마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걸쳐 아들을 그리워하셨던 아빠는 마지막 몇 년은 정말 빈 껍데기 같았거든요. 제가 아는 과일 가게 앞에 마치 흔들리는 풍선 인형처럼 앉아서 멍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게 일이었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마 더 손님들이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 눈빛은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 공허해서 보고 있으면 저까지 그 허망함에 빠져들어 무기력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서 과일을 달라고 하는 그 남자의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겹쳐지면서 제 마음 깊이 남아있던 후회 한 조각이 스르륵 올라와 저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조금 더 친절하게 해드릴 걸.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걸어드릴 걸. 아버지랑 그래도 얘기 좀 하면서 소통해 볼 걸. 그런 후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 그냥 그 사람한테라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찡그리며 한숨 쉬었던 제 모습을 얼른 수습하고 과일 박스를 뒤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따라 눈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말로는 고른 거 버릴 거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줘야지요. 어차피 장사도 접으려 했고 이 과일 안 팔리면 그냥 제가 다 가지고 가 혼자 우걱우걱 먹으려 했는데 마지막에 좋은 일 한번 하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한 멋진 과일 바구니용 바구니에 과일을 수북하게 담았죠. 괜시리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리본도 하나 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진짜 풍성하게 꾸려서 리본까지 딱 달고 그걸 그대로 큰 비닐봉투에 넣어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 바구니와 저를 번갈아 보시길래 슬쩍 민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어차피 오늘까지 하고 가게 정리하려 했거든요. 과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상태여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드릴게요. 이거 맛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과일은 진짜 잘 고르는데 가져가서 드시면 몇 끼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바나나 같은 건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그러자 그 노숙자가 바구니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일 잘 고른다면서 왜 그만해요? 아, 그게 잘 고르는 거랑 장사를 잘하는 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하려고요. 다른 거 뭐 하게요? 아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주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부하 비슷한 게 솟아오르기도 했어요. 아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누구한테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하나 싶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하게도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월 초니까 월세 내고 나가기 전까지 한 보름은 가게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죠. 20일에 내니까. 2주만 더 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은 거죠. 길 가던 노숙자한테 과일 바구니 하나 줬을 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일 도와줄 테니 더 해보자고 하면 그걸 덥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다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과일은 가지고 가시고 저 가게 문 이제 닫을 거니까 살펴가세요. 내일 새벽 5시에 가게 앞에서 봐요. 기다릴게요. 에? 저기요! 저기요! 노숙자는 제가 만들어준 과일 바구니를 뒤적이다 딱 과일 2개만 골라들고 사라지면서 제게 다음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건 골라낸 과일 2개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였다는 거죠. 보는 눈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우연인 것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잘 모를 뿐 그 2개가 지금 제일 맛있는 과일인데 그걸 딱 골라서 가져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과일 가게를 하면서 가장 좌절을 느꼈던 것이 기껏 맛있고 좋은 기본 과일을 가져다 놓았는데 사람들이 유행 따라 유명하지만 맛도 별로 없고 달기만 한 그런 걸 더 선호하면서 찾을 때였거든요. 과일이라는 건 고유의 맛이 살아있으면서 달기도 하지만 새콤하거나 향그럽거나 한 각자의 특징이 있어야 맛있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저 달면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늘 속상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 힘들어했던 그걸 그 노숙자가 알아차려준 그런 느낌이랄까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결국 제일 학심 과일 2개만 빠진 과일 바구니는 제가 터덜터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앉아 남은 과일을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네, 자꾸만 그 사람이 새벽에 나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새 이래저래 잠을 뒤척이다 살핏 잠이 들었다 눈을 번쩍 떴는데 하필 새벽 4시 반인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잠시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죠. 그런데 정말 가게 앞으로 나갔더니 전날에 그 노숙자가 어슬렁어슬렁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봤던 것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쭈뼛거리며 걸어오는 걸 보더니 그 사람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나올 줄 알았다고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가게 앞에서 썩어가는 과일 하나만 달라 그랬던 사람을 뭘 믿고서 제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새벽 시장을 같이 가려고 하는 건지. 내가 뭐에 단단히 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약간 자포자기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거에도 크게 미련이 없고 그다지 무서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어디 이상한 데를 간들 내가 그게 뭔 소용이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마음이지만 그냥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소 안일했던 저의 생각은 새벽 시장에 가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새벽 시장을 저보다 더 이리저리 파고들면서 과일들을 귀신같이 쏙쏙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도 꽤 경력이 오랜 저도 고민하고 골라 담는 그 과일들을 그렇게 담아내는 걸 보고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툭툭 담아내던 그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 내가 좀 서운한데? 일단 가게로 가죠. 제가 새로운 걸 알려드릴게요. 대체 무슨 새로운 걸 알려주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보다 2배는 되는 과일을 사들고 오면서 저는 살짝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을 언제 다 팔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 남자한테 홀렸나?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 적겠다고 싹 다 정리하던 차에 갑자기 첫 장사하는 것 마냥 이렇게 과일을 사서 갖고 오다니 이건 대체 무슨 미친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오자마자 그 남자가 과일을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마구 골라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 과일을 사람들이 훤하게 보고 고르고 직접 느끼면서 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과일을 까만 봉지로 꽁꽁 싸놓고 행운의 과일이라는 쪽지 하나씩 딱 붙여서 그냥 앞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괄로 가격을 딱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런 걸 대체 누가 산담? 이라고 생각을 하며 속으로 의아해했는데 제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성 있는 것보다 더 못 참는 건 호기심이거든요. 아마 꽤 잘 팔릴걸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사람들이 그걸 재미있어 하면서 사가더라고요. 저 오전에 그렇게 과일을 많이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만든 그 20개의 무슨 과일이 들었는지도 모를 꾸러미는 오전에 이미 다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지 금액이 비싸지도 않긴 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그가 넉살 좋게 지금 책정돼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큰 가치의 과일, 요즘에 먹어야 할 가장 핫한 걸로 골고루 들어있으니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시라며 권하니까 10명 중에 8명은 정말로 그 얘기에 흥미를 느끼며 과일을 가져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1명, 2명 꾸러미 과일을 사가고는 그 다음에 오후에 아까 먹었던 과일 중에 이거 뭐예요? 라며 그 과일을 사러 오는 사람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황당한 얼굴로 멍하게 있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든지 낯선 건 쉽게 시도하기 힘들어한다며 낯선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일단 한번 먹여보고 경험해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경험을 하게 해준 장소, 사람, 물건, 그거는 다시 찾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의 말대로 저희 집에서 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일 꾸러미는 몇 주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줄 서서 찾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맛있는 과일을 알려주려고 제가 부단히 애를 쓰고 신기한 과일을 아무리 권해도 그냥 먹던 거, 아니면 유행하는 거, 편한 거, 그런 것만 열심히 사가던 사람들이 제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 맛있고 신기한 과일들을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사가는 걸 보니 장사도 점점 재미있고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보름 만에 사람들이 가득하니 문정성시를 이루는 걸 보고 건물주도 저한테 이런 가게 왜 굳이 내놓으려고 하냐면서 조금만 더 운영하다가 차라리 권리금 비싸게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는 얘기까지 해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월세 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우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하고는 앞으로 당분간 가게 이렇게 좀 자리 잡는 것 같으니 더 안정될 때까지 2-3달 정도는 월세도 일부 깎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노숙자의 등장으로 제 모든 행운의 길이 방향을 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기한 분이었어요. 슬그머니 그렇게 새벽 시장 나갈 때는 같이 갔다가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한창 손님들 접대에 바쁠 때면 또 어딘가로 슬그머니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또 나타나는 것을 반복하더라고요. 대체 정체도 모르겠고 1달 반이 지나도록 저 솔직히 그 사람한테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냥 쓰게 웃으면서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세상 천지에 흔한 게 김씨, 이씨, 박씨, 최씨니까 그 성 중에 하나 고르랬더니 이씨 고르시길래 그냥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3달 동안 계속 저희 집 과일을 파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슬슬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냐? 혹시 애인이냐? 아니면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뭐라고 소개할 말이 없어서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그분이 저한테는 컨설턴트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건 저 자신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작심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가 제가 이 정도까지 같이 일을 하고 제가 월급을 드린다 그래도 받지 않으시는데 제가 밥 정도는 사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이후에 간단한 술자리로 이어졌고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알코올 기운이 돌자 그분이 슬슬 그제야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을 가셨대요. 태어나자마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 간 집 양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15개 정도 지점이 있는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집이어서 꽤 부유하기도 했고요. 그 집에는 그 선생님 말고도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가 한 4명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15살 정도 됐을 때 한국에서 입양 온 10살 남짓 정도의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정말로 적응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계속 여동생들만 있다가 남동생이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 남동생은 정말 계속 펑펑 울면서 자기 여기 싫다고 한국에 자기 엄마 아빠랑 여동생이 있다고 그렇게 울고 엇나가더래요. 아무리 양부모님이 잘해주려고 해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서 꽁하니 자기는 한국에 집에 가야 된다고 자기 아빠 찾아가야 된다고 엄마가 기다릴 거라고 여동생한테 가야 된다고 그 말만 하면서 점점 말을 잃었고 결국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꽤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동생이 진짜 과일 좋아한다고 과일 좋아하는 그 동생이랑 같이 수박 먹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희한하게도 어린 그 사람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엄마 아빠 가족이 다 있으면서도 입양을 간 거냐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고아가 아니라 미아 아니면 납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입양을 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아빠 엄마의 이름과 여동생의 이름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며 피식 웃으시길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물어봤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술잔을 떨어뜨리고 멍하게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입에서 저희 부모님과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집에 입양 갔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제 부모님의 가슴에 있는 대로 못을 박았던 오빠였던 겁니다. 제가 술잔을 떨어뜨려 깨고 주체 못할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자 그 선생님이 당황하며 저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했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없으시다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워했던 내 친오빠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나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둘 다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분의 동생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제 친오빠가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그 과일 좋아하는 여동생과 수박이 먹고 싶다는 말 때문에 저희 과일 가게 앞에 서 계셨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펑펑 더 쏟아지면서 제 기억 속에 묻어뒀었던 오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빠의 소식을 알게 된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키더라고요. 그거는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신 듯 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추자 그분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매튜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승수. 그냥 승수라고 불러요. 그날부터 저는 그분을 이 선생님이 아닌 그냥 승수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물려받은 가업을 한창 잘 운영하다가 번아웃에 빠진 후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숙자처럼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저희 오빠, 즉 그 남동생이 자꾸 생각나 마음이 괴로웠던 터에 제가 과일 박스를 바리바리 놓고 앉아있는 걸 보고 그냥 괜시리 죽은 동생인 제 오빠가 생각나서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분이 머무는 숙소도 저희 집과 가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저희는 가게에서도 내내 함께 있고 끝난 후에도 종종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한테는 희미한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들을 수 있어서 속으로나마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그분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에서 살던 시절의 오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저랑 승수 오빠는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둘 사이를 처음 이어준 건 죽은 그의 동생이자 제 친오빠인 그였고 이후에는 과일이었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서로가 서로의 관심이 되었지요. 하지만 저도 그도 선뜻 서로에게 확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저희를 처음에 급속도로 친하게 만들었던 제 친오빠와의 관계가 정작 저희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는 걸림돌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도 언제까지 본업을 두고 한국에서 저와 과일 가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어차피 이뤄지지 않을 마음이라고 서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애둘러서 애써 서로가 피하는 걸 각자 느끼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기묘하면서도 슬픈 시간이 흐르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승수 오빠는 담담하게 저한테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이메일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없고 그래서 늘 내가 하는 판단에 자신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인 제가 선택한 건 고개 끄덕이기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우유부단한 대신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는 편이라 이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그의 출국날이 일주일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과일 가게에서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저도 모르게 승수 오빠를 부르며 뭘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없었거든요. 출국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볼 일이 있어 며칠째 새벽 시장도 저 혼자 다녀오던 참이었고 사실 그가 있던 시기보다 없이 장사하던 시기가 더 길었음에도
제 곁에 그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해진 거였죠. 그 순간 머릿속을 쾅 망치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결정과 가장 무모한 실행을 시작했죠. 출국 전날 승수 오빠는 저녁에 저를 찾아와 꽃다발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꼭 한번 안아주고 그는 느린 걸음으로 뒤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밤도 꼴딱 샜지만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맑았습니다. 바로 공항으로 달려나가 출국장 앞에서 승수 오빠를 기다렸죠.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던 승수 오빠가 절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여긴 어쩐 일이야? 이 짐은 다 뭐고? 나 가게 정리했어. 이미 새 주인 나서 오늘부터 영업할 거고 집도 팔아치웠어. 나 오빠 따라갈래. 비행기 끊었어. 같이 갈 거야. 제 폭탄 선언을 듣고 오빠는 그 자리에 바로 짐을 떨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네 표 취소해. 나 네 티켓까지 샀어. 차마 전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나한테 있거든? 같이 가자. 정말 다행이죠? 저 혼자 생각이 아닌 그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저희는 함께 미국에서 새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잘하는 것 없고 늘 우유부단했던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확고한 판단을 내린 사랑의 선택. 저 잘한 거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